고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10월 국회는 경제 현안과 실정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정부의 재정정보 유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고발 상태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의 공방에서 짚어봐야 할 내용들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거의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치열하게 한번 맞붙었거든요. 이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지고 가시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을지훈련이면은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하프 베스트 10에서 6만 5천 원. 기강회의 아닙니까?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오신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네, 거의 한 2분 정도 되는 시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네, 그렇죠. 일단 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모습? 글쎄 두 사람이 공방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검찰의 사법당국의 고소 고발의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은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항변했지만은 본인도 지금 말을 잠깐 논리적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불법적인 자료를라고 전제를 해놓고 나중에는 사법당국에서 다 불법성 여부는 확인하겠지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는. 왜냐하면 이것은 취득 과정이 그렇죠. 자료 취득 과정은 이거 간단합니다. IT 전문가 또는 검찰 조사하면 금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서 허위 여부는 금방 판결하면 나오죠. 김동연 부총리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이제 사법당국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야기해놓고 앞에는 또 불법적인 취득, 자료 취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맞지 않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불법 취득 여부는 이제 사법당국이 나중에 처리하겠지만은 정말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는지 여부, 특히 이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 정부의 특활비 이런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정부인 만큼 더 깨끗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법적이나 적절하지 않은 돈의 사용, 세금 사용했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관한 논란, 그것에 관한 논증, 그것에 관한 정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알겠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말에 앞뒤가 좀 맞지 않았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 안 합니다. 네. 제가 저기 현장 취재한 이후로 간만에 그 대정부 질문을 되게 기다렸어요, 오늘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관심들이 높아졌잖아요. 이미 한 차례 쌍방이 고발도 했고 특히 이제 두 차례 심의원께서 심재철 의원이 할 때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책특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명백히 확실하게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특히 여의도의 여야 정당들이 심의원이 이번에 큰 거 한 방을 터뜨리지 않겠느냐. 면책특권도 있고 청와대 예고도 많이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좀
고사성어를 쓰면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소리 소문은 났지만 예. 거의 내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저기 여기에 나온 동물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먼저 이 동영상을 시연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심의원 주장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쭉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심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이 신문사 사설과 기사를 가지고 읽는 순간 예. 아 저는 이거는 좀 심의원이 궁지로 몰리는 거 아닌가 빈약하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뭐 일부에서는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심의원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또 김동연 부총리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저분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또박또박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예. 이런 멘트까지 했죠. 우리 뭐 공직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 보면은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작심을 하고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청와대에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까지 뚫린 거예요. 야당의 공격에서. 그리고 청와대는 도덕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도덕성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그게 뚫렸다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본질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 합법 여부가 아닙니다. 차로 취득에 청와대 도덕성 여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자꾸 청와대가 정치는요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어떻게 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의 입장은 프레임을 불법 취득한 자료다. 그러므로 이 공개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들은 그건 별 관심 없어요. 불법이면 불법 아닌가?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게임일 뿐이고 그들의 게임은 과연 청와대가 내가 낸 세금을 정확하게 적절히 사용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프레임을 밀리니까 두 번째 프레임을 바꿉니다. 어떤 프레임이냐? 자 안보 관련 자료를 유출시켰다. 국가안보에 위해롭다.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어제부터는 프레임을 바꾸더라고요. 지금 프레임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오늘 대정부 질문은 모든 사안이 처음부터 쏟아지다 보니까 다시 논란이 된 것이죠. 청와대도 지금 합법, 불법 여부는 약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프레임 자체가 국민들의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의원님 그러면 지금 내용이 업무 추진비를 청와대가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오늘 대정부 질문 관심도가 높았던 게 과연 어떤 새로운 게 나올 것이냐. 근데 오늘 내놓은 저는 오늘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아마 심재철 의원이 제가 의원이다 하더라도 처음에 공개할 때 센 걸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 센 건 공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정리판 당사자를 불러놓고 총정리한 그런 상황이지 오늘 뭐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터뜨린다? 명책 특권을 이용해서 터뜨릴 사안도 아닙니다. 저 사안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6만 원 썼다, 8만 원 썼다. 제가 금액을 대충 기억하기로 한 21만 원 정도가 굉장히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쓴 걸 가지고 뭔가 업무 추진비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이런 것이죠.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밤에 심야에 뭐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다든지 저는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 바쁜 와중에 24시간 가능한데 와인바에서 업무를 봅니까? 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단 10만 원을 썼더라도 와인바에서 업무를 본다 변명 자체가 변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외국 손님들 만난 다음에 와인바를 갔다? 그래서 업무를 봤다? 많은 이 광화문 내거리 서가지고 국민들 물어보십시오. 자 와인바에서 우리 업무를 봤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설사 본인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지금 심재철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8,800만 원치를 샀어요. 예. 청와대의 이야기는 식재료를 샀다. 예. 청와대에서 그동안 재래시장 살리자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로 앞에 효자동 시장 가서 사면 되지 왜 백화점 가서 식재료를 8,800만 원치 삽니까? 일요일에 가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여기에 더해서 을지훈련 기간에 또 술집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 이것도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상 좀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 의원님도 저렇게 다소 좀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와 이거 어떻게 청와대가 그런데 돈을 쓸 수 있지? 와인바? 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와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가 해명한 걸 보면은 단 한 건도 규정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님 프레임 게임을 얘기하면서 뭐 업무 추진비로 바로 넘어갔는데 사실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정보의 불법성, 불법 취득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김 부총리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물론 뭐 100만 건이라는 숫자도 기재부는 48만 건이라고 했었죠. 예. 37기 경원 오늘 100만 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이 재정 분석 시스템 이걸 6년 동안 접속을 네. 했답니다. 했는데 그동안 5년 동안에는 20건 정도. 20건 했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140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8월, 9월에 문제가 터졌으니까요. 예. 그럼 2달 동안 140회면은 하루에 2번 이상 아닙니까? 고의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고 예. 이제 그동안 오늘 뭐 새롭게 또 업무 취집이 세월호 부분도 좀 얘기했고 심의위원이 했는데 이제 저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먼저 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명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총리가 면세점에서 돈 썼다. 딱 그 얘기만 들으면 부총리가 왜 면세점에서 돈을 썼지? 세금 뭐 좀 10만 원짜리 8만 원에 살려고? 예. 세금 안 내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면 한 우즈벡 부총리 회담인가요? 그거 가면서 면세점에서 사갖고 선물 사줬고 본인이 우즈벡 부총리로 받은 거는 국고에 귀속시켰고 예. 이런 해명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자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단 한 건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막 저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예. 이 보도자를 통해서 오늘 심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뭐 그 미수습자 미수습자, 예. 네. 기간 동안에 42,000원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2명이 밥을 먹었다고 하죠. 그 늦은 시간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와인바나 뭐 칵테일바 무슨 뭐 이렇게 주점들이 있는데 오늘 뭐 부총리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 저는 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카드사에 코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하고 뭐 겹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기타 유흥음식점 그래서 밥을 팔 수가 있거든요. 밤늦게 할 경우에 뭐 저도 뭐 신문사에서 법인카드를 써봤습니다만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상호명만 해가지고 술 먹은 거 아니냐 업무 안 하고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를 썼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속속들이 해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두 가지 틀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심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가 예. 전 이제 상당히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밤늦게 이런 이야기예요. 밤늦게 와인바에서도 밥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100배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라면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상식선을 가진 그런 수준에서라면 변명안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요 이럴 가능성이 높지요. 청와대 직원 수백 명이 쓴 카드 내역입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이 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무슨 수석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들이 이제 청와대는 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A 모 씨한테 자 당신 이렇게 썼냐? 그러면 A 모 씨가 자신 있게 저 이거 그날 밤 와인바 가서 친구들하고 먹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분명히 변명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 친구 나름대로는 별 이야기를 다 써낼 겁니다. 예. 이걸 모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청와대 대변인한테는 그 자료가 오로지 특정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와이파이에서 11시 반에 카드를 그었어요. 당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징계를 당하는데 불법 사용했는데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는데 아마 그렇게 모아서 나온 만약을 가정하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그 기획재정부에 이것도 쉽게 뚫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어 시스템, 이게 제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이 논란이 일어나고 예.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서 지금 나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서 본다면 그런 변명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특히 청와대에서의 카드 사용 여부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수석이 시켰겠습니까? 아마도 아래 직원들이 카드 썼는데 부적절히 쓴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번에 체크를 당한 거고 본인들 해명하라니까 저렇게 해명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청와대에서 쓴 내역 중에 예를 들면 이 목욕비라던가 아니면 치킨을 밤에 사준다던가 5,500원 사우나비. 예예예. 그 금액은 얼마 되지 됐었죠.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 지침에는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일부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뭐 사줄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이 처음에 바로 이건 좀 이런 죄송스럽게 됐다, 유감스럽게 됐다 이런 식의 발표가 아니라 곧바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 목욕비에 썼는데 이거는 예. 규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겠다. 예. 그 말씀인 거죠. 글쎄요. 이게 저는 뭐 우리 앵커도 지금 기자 생활하니까 예. 저도 기자 생활할 때도 사실 딱 업무 시간 넘어서 가지고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예, 많죠. 그래서 전 청와대 24시간 365일 일한다는 거를 상당히 뭐 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경찰관들 애쓰고 하니까 그 돈을 썼다. 이거를 업무 추진에 꼼꼼 따져봐가지고 이거는 11시 반인가요? 그 규정에 어긋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자. 거기까지는 판단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이 심의원이 이 100만 건의 다운로드를 해서 자료를 가져갔을 때 사실 뭐 압수수색이 좀 빨리 들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듯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예. 자, 청와대 직원들 6시 다 퇴근해라 이런 지시를 한번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면 이 직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고 모두 24시간 일했다는 것은 지금 다시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네.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시당초 청와대가 과도하게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세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인기를 믿고. 그러나 잘못된 거 잘못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었다. 우리 직원들 실수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세게 나온 겁니다. 너네들이 뭘 잘났다고. 지금 사실 저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너는 뭐 잘했나 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심재철 의원 거 따져봅시다.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사안 자체를 틀어 제끼는 것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 반발이 상당했는데 강행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청와대 대변인인가요? 설명한 거에 저는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예. 얘기했죠.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 전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을 처리할 정도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예. 그 정도의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물론 뭐 유장 전입을 비롯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청문회 과정에 나왔는데 여기 이전에 그 현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한 5명 정도의 후보자가 예.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도 유은혜 후보자가 크게 뭐 지명을 처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이제 뭐 지명 처리한 낭만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 비교해 볼 때 예. 이 후보를 지명 처리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 입장 아닐까. 오늘 김의겸 대변인 얘기 중에 네.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괜찮았다라는 얘기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처럼 밀어붙이기다 예.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고 저는 뭐 많은 국민들 중에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앵커가 보실 때 유 장관이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예.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여기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근데 좀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이게 약간의 여담이라면서 유 후보자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예, 뭐 같이 유은혜 취재도 장관 잘 아십니다. 예, 뭐 친분도 있고 한데 상당히 여성이지만 되게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또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보고 했는데 충분히 교육 개혁이랄지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갈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의 반대가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야당 무시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야당 국정의 파트너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요. 결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뭐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는 있었으나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눈높이는 청와대가 보는 청와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국민 눈높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국민들의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이제 뭐 도덕성 여부 등을 떠나서 유은혜 의원이 과연 교육부총리 직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청문회 문제점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여부인데 예. 자꾸 도덕성으로 청문회 과정이 끝나버린 겁니다. 도덕성 검증으로. 그런데 저는 유은혜 의원이 과연 교육부총리는 단순히 교육만을 한 게 아니라 사회부총리입니다. 예. 사회 전체 각 부서일을 통합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없어요. 이걸 과연 충분히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국회 교육위원회 경험 있기 때문에 그 경험 그거 외에는 전 교육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반 대학에서 뭐 강의한 거 외에는. 그런데 과연 그 중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절차 저는 거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본다면 유은혜 장관이 그 직을 충분히 정말 자막이 나옵니다만 사회부총리라는 그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사실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 현역 의원이고 총선에 나가면 한시적인 장관직에 머물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번에 그 임명되신 그 현역 의원들 출신 예. 분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차라리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짜리 장관이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대여 공세라고 할까요? 이걸 물고 늘어졌어야 된다라고.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해. 차라리 이게 더 우리 아느님 얘기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자질 문제와 그다음에 기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요. 장관과 우리가 좀 겸임직이라고 하나요? 이 문제까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장관을 맡는 게 맞느냐. 근데 아마 이분들이 이번에 들어가시더라도 1년 남짓 수행을 하다가 나오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신 장관들께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는 사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앞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장관대 들어가면 업무 파악하는데 1년 걸린다고 그래요. 예. 특히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총선 나오기 위해서는 1년 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업무 파악하다 나오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교육 관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현 정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되풀이돼 왔어요. 이유는 뭐냐? 현역 의원들을 내보내면 청문회 통과가 쉽기 때문에 예.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방금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 문제 삼아도 이번에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면 밀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장관이라는 직이 과도하게 물론 정무직입니다만은 네. 과도하게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혼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이 장기 문제로 과제죠? 예, 보이콧까지 뭐 할 것 같은 움직임인데 내부 분위기가 지금 한국당이 조금 묘합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에 영입이 됐죠. 그 부분 한번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마지막에 이번엔 혁신 보이려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일단은 조강특위 조직특별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들어가서 예, 예. 강력한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뭔가 좀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이제 전원책 변호사 내정 얘기가 나오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혁신 비대위원장이 차도 살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자기 손에.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꼭 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좀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가 틀어준 영상에도 저기 무릎 꿇은 사진까지 나왔었죠. 네.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당권 투쟁입니다. 당권 투쟁이고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 영입되는 과정에서도 한 차례 회오리가 일었고 홍준표 대표 물러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무슨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그 친박 이른바 친박원들 중심으로 책임 당원들 뭐 특히 태극기라고 하죠. 뭐 저는 뭐 반대합니다만은 우리 국기를 아무데나 붙이는 거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에 향해서 저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 예. 돈 내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돈을 내는데 이분들이 지역위원장 선정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친박들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이거 딱 저기 둘러라. 예. 공교롭게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내가 칼잡이 하겠다고 들어온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 내가 이번에 칼잡이 한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드디어 이제 스크럼을 짜기 시작했다. 양쪽에 스크럼을 짜고 근데 전열 정비하고 대우를 갖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좀 말이 거칠어집니다만은 피 튀기는 당권 투쟁이 될 겁니다. 되는데 우리 금방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인적 쇄신 그거 없으면 안 되겠죠. 예. 홍준표 대표가 그때 한 100명 정도 바꿨나요?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6.13 끝나고 무슨 멘트를 했냐면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겠다. 예. 그래서 다 놀랬습니다. 근데 그 해체가 당사를 해체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였냐. 결국은 홍 대표가 했던 거를 다시 원위치시켜버리겠다. 자기들. 그러니까 친박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또 김성태 원내대표 뒤로 빠지고 이쪽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은 없다는 네. 평가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원책 변호사의 성격, 예. 캐릭터를 비춰볼 때 뭔가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어떤 소용돌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들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인적 청산을 시도는 할 겁니다. 예. 했을 때 과연 이제 결과 아마도 저는 이번에 소용돌이에 빠져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현재 한국당은 정말 움직이 고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저렇게 패배를 하고서도 패배 이후에 당의 모습 혁신하겠다는 분위기가 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수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언론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지금 조용합니다. 모르시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혁신을 한다 해놓고. 예. 그런데 결국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조직강화 특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이런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저 정당은 고인물을 한번 엎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리든지 한번 엎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면 전원책 변호사가 말대로 한다면 좀 엎어질 겁니다. 이제 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게 현재 사실 지금은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영남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천 이꼴 당선인 상황에서는요.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데 본인들을 자른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면 탈당을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 새누리 한국당이 지금 살아나가려면 게다가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당협위원장을 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부에서 가치관과 이념을 두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쟁을 벌여서 정말 뜻이 맞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게 정당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 공동체처럼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선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전부 숨죽이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소용돌이가 된다면 한국당이 위해서 뭐 떨어져 나가든 싸우든 내부 싸우든지 간에 한번 소용돌이를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만이 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